봅시다. 먼저 지금 질의응답하고 만원사에서 질문이 있어서 만원사 설명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볼게요. 우리는 36쪽입니다. 36쪽에 4번하고 6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진행할게요. 먼저 4번부터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야. 4번 선택지를 보시면 화자는 백구를 통해 붉은 마음을 깨닫고 있대. 그러면 이제 백구 있는 데를 살펴볼게요. 지금 다의 첫 번째 줄에 이제 백구가 나오고 붉은 마음이 이제 이에서 위로 흉중의 붉은 마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다에서의 첫 번째 줄입니다. 다에서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낙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낙대하면 낚싯대가 되는 거고, 자연에서 낚시하면 무조건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낚싯대를 떨쳐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는 흰 갈매기를 말하죠. 내 낚싯대 그림자에 저 잡을, 그럼 이때 말하는 저는 백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자기를 잡을 나로 여겨.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의 화자는 낚시하라고 한 건데 갈매기가 오해한다는 얘기인 거지.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이때 말하는 성상은 이제 임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리는 대상은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배온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조차 여기에 왔노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팀인 거지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가 볼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는 이제 갈매기가 되는 거죠. 내가 볼래 영물이라 내 마음을 모르는가? 야, 너 원래 영물이니까 내 마음 모르겠어. 내 마음 알잖아. 평생에 곱던 임금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움을 견딜 것인가? 견디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라는 얘기인 거지.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흥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지금 얘가 들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낚싯대가 되는 거지? 그래, 원래 낚싯대는 지금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임에게 버림받고 임에 대한 마음 때문에 지금 낚싯대 들고 있는 것도 그냥 흥이 있어서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이때 말하는 이제 고기는 물고기가 되겠죠? 낚싯대가 됐으니까. 불간하거늘, 그래, 상관치 않아.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낚싯대는 내가 실제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뭐 할 거 없이 낚싯대 갖고 온 거야. 그러니 나는 고기를 잡을 생각도 별로 없어. 관여치 않거든. 하물며 너를 잡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도 못 믿거든. 너가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을 헤쳐서 흉중의 붉은 마음, 이게 바로 붉은 마음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단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단심하면 일편단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편단심은 누구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화자는 일편단심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백구를 통해서 일편단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백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되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맥락이네. 지금 6번 문제를 보시면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나 아니라 성상이 버리시니 갈 데 없어 여기 왔구나. 이제 공명을 하직하고 너를 쫓아 놀리라. 그러니까 그 백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자연 친화적 태도. 우리 35쪽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부분까지 흉중의 붉은 마음 즐겁게 쾌히 내어 볼 때면 내가 응당 알리로구나.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이 없으니 성세에 한민되어 너를 쫓아 다니려니. 그러니까 성세라고 얘기는 지금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내 마음 드러낸 것뿐 아니라 임금에 대한 찬양까지도 지금 넌지시하고 있는 거야. 성세에 한민, 한가로운 백성이 돼서 너를 쫓아다니려니 날 보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날아가지 마라. 너의 친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요 6번에서의 그 작품하고 같은 인식과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뭐 유배와 연군 의식의 상관관계, 그러면 유배 와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의식을 드러내는 건 그런 의식과 관련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상관관계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실도 피적 아니죠. 지금 쫓겨온 거야.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향유개친의 확산이야. 확산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작품 간 주제의 동일성에 따른 작가의 작품 경향 탐구. 이걸로 작가의 작품 경향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비슷한 게 하면 뭐 되나?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표현의 유사성. 그래서 지금 백구에게 말을 건네고 의인화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주제의식을 덧나고 있죠. 그래서 작품 간 영향관계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먼저 나왔고 어떤 게 뒤에 나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냐. 지금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6번에 적절한 것은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뒤로 전달해 주시고. 뒤로. 뒤로. 요게 다 그냥 뒤에다가 해놨어요. 어휘는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원체 지난번에 엉망이어서
도윤이는 다 했어? 그러면 3분만 더 볼까요? 이 분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채점하세요. 왜 안 나눠줘 뒤로? 미세요. 뒤에 전달해줘야지. 채점하세요.
지점하고 틀린 거 확인합니다. 네. 어떤 거? 삼기다는 만들다의 뜻입니다. 삼기다는 만들다. 생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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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스노우 디자인이라고 나와있고 여기는 스노큰 디자인이라고 나와있고 뭐라고? 스노큰 디자인. 스노운, 네, 오타예요, 이거. 술을 오타입니다, 술을 오타. 네, 맞게 해주세요. 네. 그 금수가 스노운 비드 아니야? 스노픈이 아니라 내가 잘못 오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강, 이제 고전소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얘기해 주세요. 그럼 1분 뒤에 질문을 받을게요.
몇 번? 12번이요. 없어요? 그럼 이 세 문제 설명하고 보존소설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 8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 나를 감상한 거래.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네. 하나는 보기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 인식, 동그라미 1. 유배지에 적응하려는 모습,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동그라미 3. 유배를 당한 자신의 결백을 호소, 동그라미 4.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변함없는 충정, 동그라미 5. 그리고 복귀에 대한 소망, 6.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나타날 수 있다야. 그 중에 이 작품에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5번을 볼게요. 가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 얘는 반성이라고 하면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성이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야. 그런데 이 가 작품을 보면 지금 이수에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유배 갈 거라는 걸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임금님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동에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 나에서는 반성하는 부분이 없어. 나에서도 반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서 첫 번째 줄 봅니다.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랴.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무의 북해고생,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설마 하랴. 귀불기 못 돌아갈 건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못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나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는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이제 풍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일 수 있겠죠. 시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갈매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흉중의 붉은 마음, 그러니까 임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야. 밑에서 네 번째 줄이야. 소망은, 그러니까 이제 복귀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나에서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임금의 은혜는 갚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임금을 옆에서 보필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임금 옆에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낸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와 나 모두 과거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있는 선지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아니죠. 미안해요. 12번부터 봐야죠. 12번. 일단 12번의 3번 선택지를 봅니다. 요거 3번은 지금 여기 우리가 그 배운 게 오수까지만 배운 거지. 맞지? 우리 오수까지만 하고 6, 7수는 안 한 거잖아. 아닌가? 6수까지 했던 건가? 몇 수까지였어? 몇 수까지였습니까? 시죠? 5수? 네. 그래서 지금 4수와 5수에서 나타나는 것이 4수와 5수에서 나타나는 것이 갈등 양상이잖아. 그럼 4수부터 볼게요. 4수.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려야 하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을 어겨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랑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강호랑 성주 혹은 소락. 소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강호와 성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소락은 머리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멍 때리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강호와 성주 중에서 소락과 관련되는 거, 소락은 강호에 해당하는 것이니 혹은 성주에 해당하는 것이니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 오수에서의 행도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소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강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 4수에서 두 번째 줄이야. 섬기자 하니 소락을 어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첫 번째 줄하고 4수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서로 이제 대조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보면 강호랑 소락이 짝을 맺는 거지. 그래서 오수 봅니다. 이 몸이 어찌할 것인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행도도 어렵고 은처도 정하지 않았대. 그럼 도를 행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행도는 그러니까 이제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이 한자어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 행도는 도를 행하는 거란 말이야. 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의 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첫 번째 수에 있는 충효가 바로 도가 되는 거죠. 왜냐? 첫 번째 수 봅니다. 이 두 일 아니면 금수나 똑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니 지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지금 충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수에서도 계속 갈등하는 거였어. 행도도 어렵고 은처. 그러면 행도가 도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 그럼 은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어? 자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12번에 한번 봅니다. 현실에서 현실 행도는 소락을 마음껏 누리는 거래. 아까 소락은 뭐였어? 자연에 해당하는 거지. 행도는 도를 행하는 거잖아. 지금 요 두 개를 놓고서 어떻게 써? 갈등했던 거지. 그러니 지금 행도와 소락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행도랑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은 성주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랑도 연결될 수 있냐면 부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팔수를 볼게요. 팔수. 이거 이제 팔수는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 개념은 팔수에서 나오는 개념은 고전시가 특히 자연친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이야. 팔수에서 거기 출 나오죠. 출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출은 출세야. 그러면 당시에 출세하는 건 뭐밖에 없어? 벼슬길에 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출이라는 개념은 임금을 섬기는 개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유교적 이념하고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신양명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반면에 처는 이거는 은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것을 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하면 조월 경운 나오죠. 거기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무슨 조자라고 그랬어? 이거 낚시할 조자야. 자연에서 낚시하면 그 자연 즐기는 거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팔수에서 출의 개념하고 처의 개념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자연 친화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때 처는 은거의 개념하고도 관련되는 거. 그래서 12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혹시 나머지 선지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대조적인 표현. 대조적이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지. 그럼 거기에서 반대가 되는 게 없죠. 얘는 대조가 아니라 대꾸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대꾸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과 상대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가까움을 드러내야지. 날 배신이 날 사랑한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온통 덮였을 때, 그래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 백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서 산중생활의 만족감이 아니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죠. 디귿입니다. 붉은 치마, 그 다음 푸른 소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여성 화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 그때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대비일 수 있을까? 거기서 대비일 수 있는 이유는? 대비일 수 있는 이유. 대비가 무슨 뜻이야? 대비는 차이야. 대조는 반대가 돼야 될까? 이 대비, 대조라는 개념은 크게 대비 안에 대조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차이를 드러내는 건데, 이제 대조와 대립의 경우는 반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대비일 수 있어요. 왜? 지금 디귿이 대비일 수 있다고. 그럼 뭐와 뭐에 대비여야 해? 뭐와 뭐에 대비여야 해? 다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지? 도윤아, 뭐와 뭐의 대비로 볼 수 있겠어? 디귿에서 뭐와 뭐의 대비? 그렇지. 색이 다르잖아. 그럼 색채 대비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라? 얘가 여성화자임을 보여준다고. 지금 이거 얘가 뭐 입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디귿을 보시면 3번 선택지입니다. 자신의 결심이 확고함을 전혀 상관이 없죠. 더군다나 그 다음 줄 뭐라고 되어 있냐? 반쯤 걷어 일모수죽에 잡념도 많대. 아니, 잡념이 많다는데 어떻게 의지랑 연결이 될 수 있겠어? 결심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래, 이 병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안 낫는 거야. 그리고 이 병의 정체는 상사병이지. 그래서 4번 적절하고 5번 봅니다.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렇지, 향기 묻은 날개라고 얘기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야. 대상이 지닌 슬픔, 여기에서 바로 뭘 드러내야 되는 거야? 대상이 지닌 슬픔이 아니라 지금 임에 대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렇게 돼야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고전소설, 우리 43쪽. 지금 우리 교재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43쪽에 5강을 보시면 국선생전이랑 만복사저포기, 그런데 그 작품 말고도 가글이 있죠.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보시면 48쪽입니다. 48쪽에도 지금 이제 춘향전이야. 춘향전하고 장기전을 같이 실어놨는데 또 가글이 있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가글이 있는 것을 선정을 한 것이냐면 지금 가글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여러 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그 춘향전과 관련되는 가글 있죠? 그거는 꼭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43쪽에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이제 가 전체가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 춘향전이 있는 두 번째 지문에서는 가글 내용을 좀 전체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소설을 볼 때 이런 배경 지식 활용해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 첫 시간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고전소설 첫 그 시간을 하는 거니까 먼저 소설 감상법을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지금 고전소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작품을 읽어보고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지금 작년까지는 이 문학 문제가, 그러니까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문학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을 좀 단축해야 비문학을 제대로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였지. 바꿔 얘기하면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학까지 무난하게 가는 선택 과목, 화법, 작문, 문법, 그리고 문학까지 무난하게 풀어내야 거기 비문학을 통해서 1, 2등급이 갈리게 되는데, 올해 시험 경향은 그렇지가 않아. 올해 3학년의 경우는 문학이 어려워졌어. 문학이 어려워지고 비문학은 여전히 어렵긴 해.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해진 느낌이라.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제는 정말 골고루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보니까 올해 생각보다 이 문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문학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학의 좀 실력 감상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 3학년 문제가 문학 문제에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오는 작품은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지금 나름대로의 작품 감상이 좀 갖춰져야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전소설 감상법, 소설 감상법을 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전소설 감상법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소설 감상법입니다. 소설에서의 핵심은 인물이야. 인물이 있어야 사건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 소설 감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거야. 첫 번째는 인물 처리. 그런 인물 처리를 통해서 갈등 혹은 사건을 파악해야겠고, 그것을 적절하게 끊어갈 수 있어야 돼.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원리가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이 소설은 비문학하고 좀 다릅니다. 비문학보다 지문이 길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시간은 비문학의 절반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럴 때 지문을 얼마나 빠르게 좀 소화할 수 있는지가 이제 시간 단축하고 관련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8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지금 오늘 보게 될 요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은 가가 들어있어서 당연히 8분 안에 못 풀어. 그런데 가글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 12분, 11분 정도에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비평글, 그러니까 먼저 작품이냐 혹은 갈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작품이랑 같이 연결된 글은 대체적으로 13분에서 15분 정도를 권장 시간으로 해. 하지만 13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지금 문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보람이 생기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이게 전부야.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여기에서는 반응을 하고, 아, 요거는 빨리 처리가 되는, 빨리 읽어도 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고. 소설은 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는 안 돼. 그럼 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그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먼저 인물 처리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인물을 확인해야죠. 누가 등장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누가 등장했는지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시점을 따질 수 있겠지? 시점은 딱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1인칭, 3인칭. 그럴 때 3인칭의 경우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물을 확인을 하는데, 인물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뭘 파악하느냐? 인물의 반응을 파악해야지. 인물의 반응을 파악합니다. 그럼 이 인물의 반응은 시에서 화자가 반응을 보이는 거랑 똑같아. 뭐로 생각을 하는 거야?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의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랑 똑같아. TV를 보다가, 아, 저 나쁜 놈 하는 거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아, 이 물건 사용하기 더럽게 어렵네. 이런 거랑 똑같다고. 바꿔 얘기하면, 소설 속에서의 모든 대상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다른 인물에 대한 반응, 혹은 사물에 대한 반응,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 이렇게. 그래서 그 반응을 긍정과 부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 반응은 결국 다 뭐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아, 그녀가 참 아름답다. 이거 형용사죠? 아, 나는 그녀에게 걸어가고 싶다. 이거는 이제 동사인 거잖아. 이거를 통해서 지금 대상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더군다나 동사의 경우는 뭐와도 관련되는 거냐면 사건 전개하고도 관련돼. 왜 그러냐면 소설은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얘기하지. 우리 서사라는 말이 뭐였어? 인물의 행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는 게 서사야.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은 사건과 그 줄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소설에서 뭘 중심으로 보느냐? 당연히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인물의 반응과 사건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봐야지. 그냥 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드러낸 것인지 따지고, 이것이 어떤 줄거리를 형성하는지 따지고. 그럼 이때 말하는 줄거리는 현재 벌어지는 사건 혹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 혹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과 관련되면 다 줄거리인 거예요. 그러니 글 속에서, 작품 속에서 인물의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왜? 그 내력이라고 하면 그 인물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의 반응을 확인해 주는데, 이거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정적 반응이 되는 거죠. 왜 부정적 반응을 주목해야 되느냐? 얘가 바로 갈등이나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봐. 그 인물, 주인공이, 이따가 점심에, 저녁에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그럼 그건 뭘 드러내는 거야?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거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엄마랑 한판 해야겠네. 이거는 용돈 때문에 엄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랑 지금 이 인물이 다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반응은 바로 갈등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거지. 그럴 때
요 사건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지금 엄마랑 아들이 다투고 있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다투는가까지 돼야 돼. 그래야지 갈등과 사건을 파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즉 부정반응 이후에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유, 원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왜가 되겠죠. 그 인물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지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뭐 모든 지문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찾아주는 것이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냥 누가 등장했네. 그래서 시점이 뭐네. 여기서 이런 갈등이 있네.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 그게 아니라고. 이것까지 돼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인물이야.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3학년 문제를 보면 어떤 거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냐면 성격 파악이야. 어떤 인물인지를 지금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캐릭터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성격 파악. 왜? 성역이라고요? 성격이야. 그럴 때 이 인물의 성격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볼 수 있어. 지금 얘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본다면 긍정적인 것은 선한 거,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것은 이타적인 거,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또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 주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건 당연히 악한 거거나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거나, 그 다음 정신적인 게 아니라 물질,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적극적이거나 주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건 좀 부정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물. 등장하는 인물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성격까지 파악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갈등을 파악해야, 사건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거는 인물의 부정적 반응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니 어떤 거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따질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갈등 파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면 구분을 왜 하느냐? 적절하게 끊어가야 돼요. 너무 기니까 끊어갈 거야. 장면 구분을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시간, 공간, 중량.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보이면 장면이 나눠지는 거야. 그럼 장면 나눠지면 거기에서 끊고 지금 벌어지는 일 혹은 지금 여기서 인물이 보이는 반응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 그냥 계속 읽지 마시고.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야. 그리고 이제 얘는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 구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구성, 순행적 구성은 잘 안 물어. 시간의 순서대로인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럼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병렬적 구성이 있어. 요거는 보통 뭐와 관련되느냐, 사파를 제시하는 거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나열해 주는 거지. 그리고 액자식 구성. 그런데 이 액자식 구성은 사실 한 지문에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액자식이어도 어떻게 돼? 장면 구분이 가능하거든. 왜냐면 액자의 형태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장면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겉의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들어갈 때 요 경계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장면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요 세 가지. 이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은 여러분들이 뭘 배열할 수 있어야 돼? 시간 순서대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 표현이 나오면 안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뻔한 거지. 시간 표현 없이 역순행적 구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때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명확하게 지금 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 표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역순행적 구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능수능란하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끊고 읽고 끊고. 소설이 문학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읽고 문제를 풀면 당연하지. 쉬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차이가 벌어지는 건 어려운 문제잖아. 그런데 쉬운 문제나 쉬운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이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쉬운 지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끊고 찾고 구분하고 확인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운 지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고전 소설을 볼게. 그럼 고전 소설에서는 노란 걸로 한번 해볼까? 고전 소설에서는 시점을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면 대체적으로 99%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리고 또 고전 소설에서는 구성을 신경 안 써도 되지? 왜냐면 99%가 순행적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 일단 생각할 것이 적으니 쉬운 거야. 그러니 장면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격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덜 써도 돼. 왜냐? 고전 소설은 기본적으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기 때문에. 누가 착한 캐릭터, 누가 나쁜 캐릭터 뻔하다. 그러니 고전 소설은 일단 인물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물을 처리할 때, 인물을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가 필요하죠.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을 확인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왜냐면 동일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호칭과 명칭으로 등장시켜.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앞에서 이 인물하고 같은 거야 라는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동일 인물 처리. 인물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직위와 그 다음에 호, 관직명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지. 뭐 정승, 그 다음에 뭐 삼공, 그 다음에 영의정, 그 다음에 원수, 중군 이런 말들. 한림학사, 한림 이렇게
직이나 직분, 그 다음에 뭐 신분, 그리고 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동일 인물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니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는 것이 고전소설의 시작이야.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옆에다가 써서 인물 간의 관계를 꼭 확인해 주세요. 파악해 주세요. 그거 안 하면 헷갈리는 거야, 고전소설은. 근데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 그럼 굳이 안 해도 돼. 많이 등장하면 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두 번째로 유의할 거는 인물의 대화가 길어질 때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화가 막 네다섯 줄 이렇게 돼. 그럼 그 구간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직에 오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돼. 왜 그러냐면 고전은 인용을 많이 하잖아. 고사 인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도 많이 쓰고 비유적 표현도 많이 쓴다고. 현대소설은 인물이 그런 얘기 안 해.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봐. 야, 누가 고사를 인용을 하거나 한자성어를 써. 그럼 그 사람하고 멀어지잖아. 우리가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식한 척을 하면 안 돼. 알아도 모른 척. 그래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현대소설의 경우는 인물이 말이 긴 편이 드물어. 그런데 이제 길게 나오면 주의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말이 빈번하게 길어져. 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유적 표현과 그 다음에 고사 활용 때문에. 그럼 사실은 그 비유적 표현이나 고사 활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뭘 말하고 싶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 얘는 비유적이고 얘는 고사성어니까 빨리 건너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자. 아, 집에 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야지 고전소설을 볼 때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전시가처럼 모두 해석하려고 하지 마. 요점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 이런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우리 43쪽을 보시면 가를 통해서 먼저 무언가 배경 지식을 깔아줬죠? 여기에는 작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 작품과 다 작품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다면 지금 나 작품하고 다 작품을 볼 때야. 얘를 일반적인 이런 방법으로 보면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풉니다. 왜? 가에서 다 설명해 줬잖아. 그러면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 보기 문제와 같은 거야. 비문학에서 본문에 설명해주고 보기의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그 구체적 상황이 그 보기의 상황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를 읽어내는 것처럼 여기에서 국선생은 이런 특성이 있대. 그러면 국선생전을 읽을 때는 그 특성이 이 작품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지를 찾으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그거 언제 처음 보는 소설처럼 다 읽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건 돼야죠. 인물의 반응. 다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누가 나오고 누가 중심인물인지는 알아.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얘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주제의식과 관련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죠. 그래야 10분, 12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소설처럼 읽어내면 절대로 15분 안에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이 유형은 가를 꼼꼼하게 읽었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지금 소설을 볼 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글을 읽을 때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문학은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니라 갈래에 대한 배경 지식. 갈래에 대한 배경 지식이 갖춰져 있어. 그럼 기왕이면 그 작품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죠. 훨씬 더 빨리 풉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거를 읽고 우리 5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우리 5분만 쉬죠. 5분 쉬었다가 합시다.